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유성 교수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제 일반화학 실험 수업을 이제 우리 해야 되는데 실험실이 아니고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앉아서 화면이나 문서만 보고서 이 실험 과목을 진행을 하니까 솔직히 교수로서도 지금 상당히 뭐라고나 할까 교수부터가 일단 되게 싫어요. 이런 상황이요. 예.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딴 상황이 돼서 이런 환경에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라고 하는 건지 솔직히 참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수업의 퀄리티 질 같은 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 나도 아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교수가 최대한 이 실험을 이론적으로 한번 잘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론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과제도 할 수 있도록 배경 설명도 충분히 해드릴 테니까 일단 배경 지식은 쌓고 중요한 거는 자료를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다음에 이 정도 대학교까지 들어온 사람이라면 이제는 스스로 자료를 찾아서 조합해서 정리해서 내는 능력을 이제부터 기르셔야 돼요. 음. 그걸 연습하는 기간이 대학교 1, 2, 3, 4학년 기간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때처럼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자기주도형 학습이라고 해도 언제나 주변에는 그걸 도와주는 훌륭한 쌤이라든지 돈 받고 확실하게 대학교 합격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냥 상업적으로 뛰는 인강 선생들도 있었고 좋은 참고서도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대학교에서부터는 완전히 진짜 여러분의 진통 능력이에요. 몸으로 뛰는 능력이에요, 진짜로.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교수가 지금 화면에 자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지금 자료 PPT를 뭐 애니메이션을 잘 넣었다거나 뭐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강의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적시적절하게 여러분께 보여주고 내용을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과제 같은 것도 할 때도 여러분이 적시적절한 과제를 적시적절한 내용으로 소재로 과제 삼을 수 있는 내용을 찾아서 찾았으면 그대로 그냥 보고서에다 때려 붙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네, 여러분 걸로 소화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을 해서 풀어서 적으면 그게 훌륭한 보고서가 되는 거예요. 혹시 친구 거 베끼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과제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 과목은 도대체 과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교수는 어떤 식으로 또 평가를 한다는 것일까?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과제에 대한 내용도 교수가 알차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교수 상당히 좀 깐깐해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뭐 어쩔 수 없죠. 예, 지금 과제로만 여러분들 일단 평가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을 바로 나갈게요. 시간이 흐르니까 빨리빨리 해야죠. 자, 일단 안녕하십니까. 정유성 교수고요. 이번에는 우리 실험의 제 첫 번째 주제, 유리세공이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강의 진도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요. 먼저 챕터 1이라고 교수는 이제 단원을 하나 새롭게 만들었어요. 이 영상에서요. 첫 번째는 실험에 대한 기본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공지사항을 통해서 실험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으셨죠. 그게 원래 실험 교재 매뉴얼에 실험 1에서부터 4까지 실험 4까지 전반부에 해당되는 실험 내용을 담아 놓은 교재 내용인데 그걸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제 보시면 거기 본문에 각 실험 주제별로 실험 목적, 실험 이론, 실험 방법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럼 교수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여러분한테 최소한 알려줘야 되잖아요. 일단은 이걸 기본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어, 여러분 실험에는 조교도 사실 다 배정이 돼 있어요. 근데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 못 나왔는데 이 못 나와서 있는 조교들을 또 강제 소환 학교 실험실로 또 불러가지고 여러분들 공부시켜야 된다고 조교들 보고 이 실험 1에서부터 4번까지 실제로 실험실에 와서 실험을 하면서 결과를 뽑는 장면을 조교들이 시범을 보이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어요. 짧게 10분 안으로.
계속 여러분 보고 있다 보면은 아무리 조교가 앞에서 움직여도 여러분이 직접 몸을 팔다리를 움직여서 손으로 직접 실험을 하지 않는 이상 영상이 길어지면 졸려요. 네, 졸리기 때문에 10분 전후로. 근데 요번 영상은 10분 미만입니다. 그래서 짧게 해갖고 그 배경 설명은 교수가 직접 설명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게 될 거예요. 아, 이번 실험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다 보면 지난 우리 소개 강의 영상 했던 첫 번째 강의 때 교수가 실험실 안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 도구 장비들을 물론 알려드렸지만 그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린 장비들도 상당히 많아요. 많기는 많은데 그것만이 장비가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학기 실험을 하다 보면은 실험실에서 다루게 될 실험 장비들을 이번 시간을 포함을 해서 앞으로 한 영상 4번, 수업 수업 3번, 4번에 걸쳐 가지고 나눠서 실험실에서 꼭 중요하게 다루게 될 장비에 대해서 안내 설명을 할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면 얘네들 자연스럽게 만져보게 되고 실험을 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지금 이렇게 이론으로만 영상으로만 실험 수업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걸 직접 다루고 만져보는 기회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실험 수업을 나중에 대학교에서 들었다 할지라도 장비를 만져본 적이 없어서 마치 실험을 하나도 안 해본 사람처럼 될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유튜브가 챕터 3를 준비를 한 거예요. 제 수업은 지금 그 실험 수업은 실험 이론 수업은 그러니까 이 올랑이 강의 수업은 이런 구성으로 앞으로 그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요, 다음 화면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챕터 1 이번 실험에 대한 기본 설명과 이 실험 목적, 실험 이론, 실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셔야 됩니다. 안내사항에 공지사항에서도 이야기했듯이 PDF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서 필기할 준비도 해놓고 계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교재를 보게 되면은 실험 1 제목 이렇게 하면서 실험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실험 목표 읽어보시면 화학 실험에서 쓰이는 간단한 장치들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려고 하는 겁니다. 유리관을 자르고 그 다음에 달궈서 이제 다듬고 달굼 연마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유리관을 굽히고 스포이드를 만들고 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또 모세관도 만들고요. 이러한 것들을 연습해 보는 실험이 바로 요 실험의 목적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이런 모든 작업을 유리세공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글래스 워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래스 워킹을 하면서 실험 장치를 꾸미는 경우가 이제 뭐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별로 없는데요. 나중에 혹시라도 2학년, 3학년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원을 간다라고 한다면 또는 일반 기업의 연구소를 들어가서 화학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 이러한 반응들을 보내는 데 있어서 유리 도구를 자기 실험 목적에 맞게 자기 스타일에 맞게 가열해서 자르고 구부리고 모양 만들고 하는 그런 글래스 워킹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경험해 보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설명을 교수가 했는데, 자, 배경 설명을 해야지 이해가 되죠? 자, 인터넷에서 짤을 좀 가져왔어요. 그 중세 시대 때 연금술사, 화학자의 그 조상격 되는 직업이죠. 이 연금술사들이 연금술을 할 때 보통 여러 가지 이 용액이나 약물들을 가지고 막 끓이거나 섞거나 이런 걸 할 때 그게 유리 도구가 필요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사진에도 보면은 왼쪽에 유리관의 모양이 참 독특한 것들, 물방울 주머니 같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보이시죠? 그럼 이거 옛날에는 이런 유리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어요. 공장은커녕 실제로 연구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유리를 또 유리 재료를 구해다가 유리를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야 했었어요. 참 힘든 과정이죠. 그러면 유리는 어떻게 만들었냐, 예전에. 유리는 도대체 어디서 맨 처음에 발견됐고, 유리를 인간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유리의 재료는 뭐라고 알고 있어요? 유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캐나?
아니면은 바다에서 건지나? 아니면 뭐 유리를 재배하나? 뭐 그런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서 유리를 우리가 얻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유리의 재료를 이야기한다는데 웬 번개, 하늘에 번개치고 오른쪽에 있는 남자는 이 벼락, 번개를 맞아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등짝을 보면 벼락이 등짝 스매싱을 해줬죠. 벼락은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에너지도 높고요. 그래서 이게 벼락을 맞으면 살아남는다 그래도 엄청난 화상을 입게 돼요. 벼락의 그 벼락 번개죠. 번개의 자글자글한 아주 세세한 디테일이 살아있는 자국이네요. 이게 유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유리를 만드는 원재료에는 엄청난 에너지와 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유리의 재료는 번개가 필요해요. 뭔 개소리냐? 하나 더 사진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닷가의 모래사장에서 발견될 수 있는 녀석인데요. 교수님, 벌레인가요? 애벌레인가요? 바다에 사는 생물이 굳은 건가요? 모양을 보니까 사놓은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바닷가 같이 나무 이런 거 없이 모래사장만 펼쳐진 특히 사막 같은 데를 가보면은 그리고 또는 그 큰 나무들이 없고 평지로 펼쳐져 있는 뭐 탄자니아 고원이라든지 아니면 몽골 대륙 평지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비 오는 날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은 번개가 땅으로 내리꽂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번개 줄기, 빗줄기가 땅 속으로 파고들면서 그 모래나 흙, 바위, 그러니까 이런 고운 모래 같은 거, 모래밭에 전기가 엄청난 에너지의 번개 전기가 땅 속으로 흘러버리는 경우가 분명 생겨요. 그러면 엄청나게 뜨거운 열과 빛으로 모래나 흙을 갖다가 쉽게 얘기해서 전기를 조진다는 거죠. 피카츄가 조지는 거고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뜨겁게 달궈진 모래나 흙에서 유리의 성분이 흘러나와서 순간 굳어버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요 사진은 벌레가 굳은 게 아니라 이게 다 유리 조각이에요. 번개 모양에 맞춰가지고 유리가 이렇게 굳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번개에 의해서 전기적으로 이렇게 유리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걸 갖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섬전암이라고 합니다. 선, 섬. 떨어질 섬의 섬전암. 마우스로 글씨 쓰니까 좀 이해해줘요. 네, 섬전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유리는 이 섬전암이었어요. 이게 한때는 보석보다도 비싼 거였습니다. 옛날에 유리 만드는 기술이 없었을 때는 땅을 캐면 이렇게 보석같이 묻어있는 독특한 모양의 섬전암이 나오면 이게 약간 그 겉에는 거칠거칠해도 흑색깔이어도 이렇게 물에다 씻어놓으면 또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진짜 유리니까.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금만큼이나 비쌌던 보석으로 사용됐었던 적이 고대에 있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유리의 존재를 벼락의 존재로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섬전함의 예인데 벼락이 여기를 때렸는데 벼락 빗줄기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가지치기로 땅속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서 유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섬전함이 만들어진 거예요. 대단하죠? 번개의 파워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지금 지층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이 흙을 파고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흙 속에 어떤 성분, 흙이나 모래에 어떤 성분이 유리를 만드냐면은 SiO2. 자, 화학기호로 적었는데요. 산화규소라고 부릅니다. 산화규소. 산화규소라고 하는 이 성분들이 모래 속이나 흙 속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구를 이루고 있는 땅덩어리, 지각의 90%는 다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SiO2로 성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SiO2만 모아서 가열해서 녹이면 바로 유리가 돼요. 깨끗한 맑은 색, 투명한 색의 유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산화교수가 주 재료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리 공장 그 직원들은 매일 아침마다 모래를 풀어 푸대자루를 들고 삽들고서 바닷가로 나가요. 음. 아니면 바위나 흙을 갈아가지고 분말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공장으로 가져와서 뜨겁게 그걸 가열을 하면은
이게 뻘겋게 달궈진 유리 국물 그런 게 흘러내리거든요. 그거를 이제 차갑게 식혀서 이게 모아뒀다가 뭐 그릇도 만들고 컵도 만들고 뭐 이렇게 막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세이 옷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책에서 나와요. 실험 교재에서도. 자, 다음.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공방, 유리 만드는 공방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이런 데에서 이제 뭐예요? 접시도 만들고, 뭐 컵도 만들고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이건 서양 같은데, 예, 우리나라에 많아요. 대표적으로 여기는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남이섬에 놀러 가게 되면 남이섬에 유리 공방집이 되게 유명한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실제로 이게 관광객이 오시면 옆에 있는 전문가가 알려줘요. 토치램프라고 하는 뜨거운 불을 내보는 가스불, 가스라이터 같은 버너 같은 건데요. 예, 여기 가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파이프가 보이시죠? 이게 불을 켜놓고 이제 유리 같은 걸로 뭐 만들어 보고 싶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리 가열해서 뭐 만들어 보시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유리 공방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유리 공방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뭘 만드는가를 이제 해봐야 되는데, 자, 산화규소를 줄임말로는 이 실리카라고도 부릅니다. 자, 유리의 재료는 실리카, 산화규소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산화규소가 정식 명칭입니다. 실리카는 일반명이라고 하는 명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리는 완전한 결정성 고체가 아니다. 유리를 그 결정성 고체라고 부르시면 안 되고 비결정성 고체라고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유리는 고체라기보다는 사실은 살짝 액체예요. 굳어 있는데 딱딱한데 교수님 고체 아닌가요? 그러는데 천천히 정말 아주 천천히 흘러내리는 고체예요. 우리가 평생 동안 관찰하기 어려울 정도로 천천히 흘러내리는 액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행각된 액체로 분류를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3,000년 정도 된 교회의 유리창 같은 거는 잘라서 보면 원래 처음에 유리창은 이런 두께로 만들었을 텐데 3,000년이란 3,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너무 긴가? 너무 큰데 300년을 3,000년이라고 교수가 좀 뻥을 치고 있어요. 사기성이 너무하네 화학 교수가 이거 큰일 났네. 어쨌든 처음에 만들었던 유리창 같은 거, 성당의 스테인글라스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유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졌을지 모르겠는데, 오랜 시간 동안 300년 가까이 옛날 유리들은 더 특히 오랫동안 두게 되면은 이렇게 변해요. 위에가 얇고 밑에가 두꺼워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리는 하나의 과냉각된 액체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두면은 흘러내려서 밑바닥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완전 결정성 고체가 아니라 비결정성 고체, 유리를 그렇게 일반화해서 분류를 하는데, 음, 비결정성 고체의 특징은 열을 가하면은 녹아서 흘러내린다는 게 특징이고, 망치로 깨면은 깨지는 파편이 불규칙적으로 아무 모양으로나 파편이 만들어지면서 깨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리는 이 완전한 결정성 고체가 아닌 것 때문에 균열이 갈 때, 금이 갈 때 방향성도 뭐 아주 랜덤이고, 그 다음에 깨질 때 파편 모양도 매우 여러 가지 모양이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정확히 딱 몇 도에서 녹는다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대충 5,000도에서부터 한 7,000도 사이, 대충 한 그 정도, 한 아무리 못해도 5,000도 이상. 이 유리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SiO2가 종류가 교수님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 SiO2와 함께 같이 첨가되어 있는 뭐 이렇게 원소 같은 것들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유리 전체 성질이 조금씩 달라지긴 해요. 그래서 녹는 점이 명확하지 않는데 순수한 실리카 같은 거는 보통 5,000도에서 7,000도 사이면은 녹기 시작합니다. 범위에서 녹기 시작해요. 녹는 점이 몇 도다. 얼음의 녹는 점은 0도다. 딱 이렇게 섭씨 0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얼음은 완전 결정성 고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 유리는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그 유리는 반응성이 낮아서 산이나 염기성 물질을 오랫동안 담아 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산 중에서 플로리나 수소,
플로리나 수소라고 읽는데 다른 말로는 불산이라고도 발음하기도 해요. 불산. 되게 독한 산이거든요. 이 불산하고는 반응을 해서 유리가 녹아요. 이것만은 예외예요. 산 중에서요. 그래서 불산을 보관할 때는 유리를 절대 쓰지 않고 도자기 같은 걸 씁니다. 도자기라고 하면 세라믹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 바로 어떤 녀석이냐면 완전한 결정성 고체가 아닙니다. 플라스틱이 바로 비결정성 고체라는 거예요. 이런 녀석하고 똑같이 가열을 하면 녹아내려서 쉽게 모양을 바꿀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지금 책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 강의 교재, 실험 교재를 보시면 유리의 종류라고 바로 밑에 설명이 나와요. 이 세상에 유리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소다 유리, 보로실리카 유리, 용융 실리카 유리. 그래서 보로실리카 유리가 바로 무언가 이제 B2O3라고 하는 붕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녀석을 같이 섞어서 만든 유리를 보로실리카 유리. 이게 왜 대박이냐면요. 요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파이렉스. 파이렉스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데펴도 유리가 깨지지 않는 유리가 나오게 된 게 바로 이 파이렉스 유리가 나오면서 그 전에 일반적인 유리 있잖아요. 소다 유리들은 뜨겁게 뭐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가열한다 그러면 전자레인지 안에서 깨졌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됐어요. 뜨겁게 가열되어 있는 유리를 찬물에다 갑자기 담그면 바위가 돌 같은 게 쪼개지듯이 어떻게 갑자기 팽창 수축 운동 때문에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로실리카 유리가 탄생하면서부터 어떻게 뭐예요? 요거. 네, 파이렉스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이게 이제 뜨거운 막 차갑고 뜨겁고 차고 이 온도 변화가 있어도 유리가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가정용 그릇,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열이 가능한 그릇, 그다음에 실험할 때 쓰는 유리 기구들이 파이렉스로 많이 뭐라고 제조되게 됐어요. 그래서 열 팽창성이 상당히 이 B2O3 덕분에 열을 가하게 되면 확 확장 부피가 팽창했다가 갑자기 온도가 낮으면 확 수축하는 그런 게 이 B2O3 덕분에 많이 완화가 돼서 유리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연화점이라고 는 뭐냐면은 연화점은 이제 말랑말랑하게 연해지는 온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 녹는 온도는 뭐 이제 5,000도까지 올라가야지 녹기 시작하는데 말랑말랑해지는 거. 녹는 거는 흘러내리는 건데 그런 온도가 이제 소다 유리는 600도로 좀 낮은 편인데 800도까지 가열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용융실리카 유리 같은 거. 용융실리카 유리는 SiO2로만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촘촘하게 SiO2들끼리 뭉쳐서 쌓일 수 있도록 해준 게 바로 용융실리카 유리라서 촘촘하게 뭉쳐 있으니까 상당히 녹는 점이 좀 높아요. 그리고 팽창이나 수축 같은 것도 촘촘하게 아주 오밀조밀하게 이게 단단하게 뭉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수 실험용 유리기구 보통 거의 뭐 높은 강도를 유지하는 그런 실험을 할 때 이런 유리로 만든 도구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킨맥스라는 것도 있고 하이실이라는 것도 있고 바이코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제품명입니다. 브랜드명이에요. 상표명입니다. 그래서 유리도 상표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처음 보시게 됐죠. 자, 그래서 교수는 나중에 오늘 이 오늘 실험 수업을 딱 끝나고 나서 과제 내줄 때 요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갖고 오라고 과제를 내드릴 거예요. 과제가 요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과제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제란을 한번 살펴보시고 교수 욕 한번 하고 욕 한번 하고 과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이렉스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조사를 하면은 금방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 해당 자료는 많이 떠요. 그러니까 읽어보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막 옮기지 말고 어떻게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얘네들의 차이점을 알 수 있게 정리하고 파이렉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뭐 이렇게 조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좋아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그 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그 페이지라고 하면 7페이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7페이지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실험 도구 같은 것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가스 버너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빈센 버너라고 하는 건데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토치 램프라고 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불꽃을 수평 방향으로 쏠 수 있는 걸 갖다 바로 토치 램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는 건 되게 비싼 장비인데 서양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이제 밑에다가 바로 가스를 이렇게 연결해서 쏠 수 있는 거죠. 깔끔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성면판이라고 하는 거, 얘네들은 유리를 가열할 때 쓰는 겁니다. 요번 실험할 때 유리관을 쓰거든요. 유리관을 써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성면판이란 건 뭐냐면요. 이게 그 철사로 짜여져 있는 그 그물망에다가 가운데 이게 성면을 발라놓은 망을 갖다 성면판이라고 해요. 요즘에는 성면이 발암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성면을 덮기보다는 어 뭐지 그 세라믹을 발라가지고 이게 덮어놓습니다. 도자기 같은 재질을 발라놓는데 그래도 얘 이름이 성면판이라고 누누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얘를 성면판이라고 그냥 불러요. 그러니까 요즘엔 성면이 안 발라져 있고 도자기 재질인 세라믹이 발라져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쨌든 이거의 용도는 뭐냐면요. 이런 불을 이용해서 유리를 뜨겁게 가열하면 맨손으로 만지면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유리관은 또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동그랗고 이렇게 유리관이거든요. 이게 속이 비어있는 관인데 얘를 뜨겁게 가열해 놓고 그냥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테이블 위에서 떼굴떼굴 굴러서 떨어져요. 그러면 사람이 또 만지고 막 이러면은 이렇게 뭐랄까 화상을 입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이 성면판을 살짝 반으로 접어가지고 이게 V자로 접히게 한 다음에 어떻게 달궈진 유리관을 가운데 이렇게 올려놔서 굴러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성면판이에요. 그래서 성면판의 용도는 이렇다. 시험할 때 이런 걸 드립니다. 지금은 화면에는 이렇게 네모 모양인데 성명판은 동그란 모양도 있어요. 동그랗고 그 안에 이렇게 실리콘이 발라져 있는 실리콘이란다. 그 세라믹이 발라져 있는 성면이 발라져 있는 이러한 판을 여러분들께 원래 실험할 땐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모줄이라는 게 뭐냐면은 파일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손톱 다듬을 때 요거 있잖아요. 요 꺼끌꺼끌한 거 있잖아요. 이걸 파일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줄여서 우리나라 한글말로 줄이라고 불러요. 줄. 그래서 그 줄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원래는 유리를 다듬거나 갈아내는 데 사용하는 건데 이게 소형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손톱을 다듬는데 네일 아트 하시는 분들은 꼭 사용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건데 실제로 실험할 때 줄은 이렇게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이쁘고 귀엽고 작은 사이즈, 앙증맞은 사이즈가 아니라 엄청나게 큽니다. 그쵸? 무기가 돼요. 세모줄이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삼각 기둥처럼 생겼어요. 예. 여기 표면이 엄청 거칠거칠하거든요. 강철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칠거칠해가지고 마치 포처럼 꺼끌꺼끌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걸로 여기 눈에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기 유리관이 있어요. 여기 유리관이 놓여 있어서 유리관을 붙잡고 이 톱으로 이렇게 비비면은 그 매끈매끈한 유리 표면에 기스를 낼 수가 있어요. 자국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바로 세모줄이다. 실험할 때는 고무장갑으로 매끈매끈한 면으로 이제 유리를 딱 깔끔하게 잡을 수는 있지만 뜨겁게 가열된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닐 재질의 그 장갑을 끼고 뜨거운 부분을 만지면 고무가 녹으면서 손까지 뒤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장갑, 좀 두껍고 열전다율이 떨어지거든요. 이 면장갑을 끼고 실험을 하는 게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유리세공 실험을 할 때 학생들한테 이런 비닐 장갑도 주지만 그 이런 걸 주지만 니트로 장갑, 미안합니다. 니트로 장갑을 주지만 이것도 주면서 면 목장갑도 드립니다. 지난번 우리 영상에서 면 목장갑이 뭔지는 보셨죠? 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실험에서는 뭘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유리관을 다루고 달궈서 뜨겁게 해서 연말하는 걸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유리관을 자를 때는 그냥 막 칼 가지고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삼각줄로 유리관 표면에 흠집을 냅니다. 유리관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여기를 잘라야 되겠다. 요 부분을 잘라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줄톱을 이용해서 이 유리 표면을 비벼가지고 줄톱을 비벼줘가지고 이렇게 기스를 내줘요.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라운드를 통째로 이렇게 기스를 내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양쪽으로 엄지손가락을 대고 잡아 당기면서 순간적으로 빠르게 구부려갖고 톡, 여기를 톡 하고 끊어내 버려요.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되는 겁니다. 되게 간단해요. 이따 영상을 보시면 실험 조교가 되게 간단하게 막 해낸다는 거를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유리관을 자를 때 줄톱질을 하는 것도 요령이 있습니다. 무슨 톱처럼 갖다 대고 막 비빈다 그러니까 막 톱처럼 막 비벼서 썬다. 아, 절대 그렇지 않고요. 줄톱을 약간 이 꺼끌꺼끌한 면이랑 그 기스를 내고자 하는 유리관에 이게 닿는 면이랑 대략 60도 각도로 기울여 가지고 살살살살 비비면서 이 기스를 내줘야 돼요. 예, 나름 기술이거든요. 아, 이런 걸 진짜 실험실에서 여러분이 직접 해봐야지 아는데 참 아쉽네.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굼 연마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까 유리를 위해서 이게 어떻게 잠깐만 어, 전 페이지. 그렇죠. 이렇게 유리를 여기를 잘랐잖아요. 그럼 잘린 단면은 부러뜨려서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린 단면이 상당히 날카로워요. 예, 뾰족하고 이렇게 날카로워서 그냥 손으로 만지면 손이 비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부드럽게 날카롭고 각진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불꽃에다가 이 잘린 이 부분만을 부분적으로 가열을 해서 어떻게 예, 둥글게 이렇게 날카로운 이렇게 모난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모관한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약간 외형에서 봤을 때 부드럽게 맨들맨들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주는 작업을 바로 달굼 연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마를 할 때 지나치게 너무 막 과도해서 가열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돼버려요. 여기 들어오는 입구 여기 관의 두께는 상당히 공간이 넓은데 입구가 너무 녹아내려가지고 관이 좁아져 버리는 이러면은 연마 작업이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간 동안 너무 길지 않게 그렇다고 해서 살짝만 가열하면 금방 이렇게 변하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따 영상을 보시면 좀 오랫동안 충분히 약한 불로 골고루 가열을 해줘야지만 적당히 녹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유리관을 굽히는 거. 유리관을 갖다가 유리관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있을 때, 뭐 이게 기역자로 꺾는다거나, 이렇게 구부릴 때, 이렇게 구부리는 작업을 해주는 거거든요. 어떠한 부분을 가져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 요령이 있는데, 말랑말랑 부드러워질 때까지 막 흘러낼 정도로 녹이는 게 아니라 뜨거운 불 속에서 어떻게 부드러워질 때까지 관을 전체적으로 굴려가면서 그 전체적으로 구부리고자 하는 부분을 감싸고 있는 그 유리관의 테두리를 골고루 가열을 해줘야 돼요. 골고루, 골고루 가열을 해주는 과정에서 유리가 왠지 모르게 연약해졌다는 느낌을 딱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예. 유리관을 잠깐 몇 초 동안 쫙, 이게, 뭐지? 균열해지도록이 아니고 균일해지도록, 미안합니다. 이게 균일해지도록 열이 균일하게 잘 퍼지도록 해준 상태에서 힘을 주면서 물론 가열해 줬다가 약간 균일해지도록 기다렸다가 가열해 줬다가 왔다 갔다 해 가면서 힘을 주는 거예요. 말랑말랑해지는 지점을 찾아가지고 이따 영상 한번 보면서 시범 영상을 보면서 한번 캐치하시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예, 원하는 모양이 될 때까지, 원하는 각도가 될 때까지 구부려주면 되겠습니다. 제대로 구부리면은 이렇게 완곡한 곡선 형태로 깔끔하게 구부릴 수 있고요. 잘못 구부리면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구부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여기 바깥면이나 안쪽 면이 아주 동일한 온도로 가열이 되지 않았을 때 이러한 잘못된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돌려주면서 골고루 이 부분이 녹을 수 있도록 해주면서 힘을 줘서 이제 구부리면 이렇게 아름답게 구부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케이스인데 잘못된 케이스는 이 두 가지예요. 너무 급하게 구부리거나 완벽하게 공통되게 가열 안 해줘서 바깥이 더 많이 가열되고 안쪽은 덜 가열된 경우에는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불량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한자어로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너무 빨리 굽혀버린 거. 힘을 줘서 억지로 빨리 예, 구부렸을 때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음, 이번에는 유리관을 가늘게 뽑는 거, 양쪽을 잡아당겨서 어떻게 스포이드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포이드관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잘 만들리면. 부드러워질 때까지 관을 굴리면서 가열한 다음에 원래 두께 두 배가 될 정도로 두꺼워지면서 짧아지게 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쪽으로 한번 오므려서 말랑말랑한 유리가 뭉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쪽으로 세게 쫙 잡아당기면 저기 스포이드가 만들어진대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게 어려워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스포이드를 만들라고 이게 알려주냐면은 골고루 가열은 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두껍게 두 배를 만들 필요 없이 골고루 가열하다가 말랑말랑해진다 싶으면은 최대한 잡아당겨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요 과정을 하지 않으면 어, 말랑말랑해졌던 부분이 조금만 당겨지면 금방 또 식어요. 그래서 조금 얇아지려다가 많은 수준에서 이제 더 이상 굳어버려서 이렇게 유리를 양쪽으로 잡아당길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부드러워질 때까지 또 가열한 다음에 또 잡아당기고 더 가열해서 또 잡아당기고 해서 결국에는 스포이드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가열해서 잡아당겨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도 초보의 길입니다. 초보로서 할 수 있는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하면 되죠. 이따가 조교들은 그렇게 시범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조교의 시범 영상을 한번 보고 이제 이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영상을 한번 봅시다. 지금 보는 장면은 줄톱으로 조교가 유리관의 표면에 깃을 낸 다음에 순간적인 힘을 줘서 유리를 잘라내는 장면입니다. 잘 끊어지죠? 깔끔하게 주변에 줄톱으로 이렇게 기스를 내면 골고루 전체적으로 기스를 내고 끊으면 누구나 완벽하게 저렇게 끊을 수가 있습니다. 잘린 유리 단면이 되게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카로운 단면을 부드럽게 연질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토치램프로 잘려진 유리의 날카로운 단면을 보는 바와 같이 뜨겁게 가열해서 살짝 녹여주는 작업을 합니다. 잘 보시면 푸른색 불꽃의 온도는 보통 부탄가스가 타는 온도는 한 2만도, 15,000도에서 2만도 사이의 온도가 되는 것이고 지금 그 불꽃에 닿아서 가열이 되고 있는 유리의 끝은 노란색 불꽃으로 타고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온도가 5,000도에서 10,000도 사이 정도 되는 온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00도 정도는 되어야 유리가 좀 이렇게 녹아서 살짝 흘러내릴 수 있는, 변형이 될 수 있는 그런 온도인데요. 달궈진 이 유리 끝부분이 골고루 돌려가면서 이 잘린 단면 전체가 다 동일한 온도로, 균일한 온도로 전체적으로 가열이 될 수 있도록 돌려가면서 가열해 줘야 되고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녹고 성형이 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줘야지 잘린 단면이 매끄럽게 다듬어져서 성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런 뭐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습득이 되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도 안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봐주는 게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상당히 잘 다듬어졌어요. 둥글둥글하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유리관을 기역자 형태로 구부리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교가 이제 토치램프를 가지고 구부리고자 하는 유리관의 그 부분을 돌려가면서 유리관을 전체적으로 가열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가열하면 저렇게 유리관에서 노란색 불꽃이 이게 나타나요. 저렇게 노란색 불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저 상태를 유지하면서 유리관을 돌려서 전체적으로 가열을 해줘야 됩니다. 제대로 가열이 오랫동안 충분히 되면 저 가열된 부분이 마침내 말랑말랑해지면서 약간의 힘에도 유리관이 구부러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느낌을 받으면서 저 부분을 골고루 가열해 줍니다.
가열해 주는 게, 균일하게 가열해 주는 게 최고의 관건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론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설명 들으셨겠지만, 너무 빠르게 꺾을 생각, 즉 구부릴 생각을 하게 되면은 가열하는 과정에서 유리관의 내부 그 관의 그 안쪽 지름이 이게 좁아지면서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유리관 만드는 게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부릴 때에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가열하면서 지금 조교가 좀 화면에서 보여준 것처럼 약간 찔끔찔끔 가열해줘야 됩니다. 이게 구부려줘야 됩니다. 힘을 줄 때 살짝 줘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교재에서 이제 유리 가지고 성형하는 맨 마지막 단계인 얇은 스포이드관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포이드관은 유리를 양쪽으로 잡아 당겨서 관이 점점 얇아지면서 뾰족해지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잡아 당겨서 얇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본인이 목표하고 있는 그 부분을 당연히 골고루 가열해서 녹여주게 됩니다. 이게 녹는다는 표현이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가열만 해주는 거예요. 줄줄 흘러내리면 오히려 스포이드관을 못 만들겠죠. 조교가 막 현란한 손동작으로 유리관을 빠르게 돌리면서 골고루 가열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렇게 노란색 불꽃이 완전 유리관을 감싸면서 완벽하게 잘 가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제 조교가 좀 숙달이 돼서 저렇게 노란 불꽃이 보이는 상태를 유지를 잘 하면서 가열하고 있네요. 이제 말랑말랑해진다 그러면 잡아 당기면 가열된 부분 저렇게 중간에 얇아지게 됩니다. 살짝 얇아졌죠. 근데 당길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5000도 아래로 온도가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냉각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우리 실험실 온도가 뭐 섭씨 20도라고 봤을 때는 냉각 속도가 빨라서 조금 잡아당겨서 얇아진다 싶으면 금방 또 식어서 유리가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바와 같이 약간 잡아당기다가 얇아졌으면 멈추지 말고 또 가열해가지고 녹이면서 또 잡아당겨주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서서히 잡아당기면서 얇게 만들어야지 스포이드관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가열해서 충분히 가열될 때까지 돌려주면서 가열하는 저런 수고를 여러 번 반복을 해야지 비로소 스포이드관다운 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당히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예, 저 현란한 손가락 돌리는 동작을 잘 보시면 참 눈물 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게 직접 해보셔야 되는데 정말 참 못하게 되니까 교수로서 참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생각 드시죠? 그러길 바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가열됐다 싶으면 이제 잡아 당기면서 작업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스포이드관을 만들겠다고 유리관을 양쪽으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스포이드가 몇 개 만들어질 것 같으세요? 예, 2개가 만들어지겠죠. 아이고, 조교 손 딜 뻔했네요. 가운데에 굳은 것 같다 그래도 만지면 안 됩니다. 5000도 아래쪽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차갑게 식은 건 아니고 식어도 한 700~800도는 충분히 되기 때문에 장갑을 껴서도 낀 상태라 할지라도 함부로 가운데를 만지면 큰일 납니다. 정말 크게 화상을 입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세 번째로 또 추가로 또 가열을 하네요. 스포이드관을 만들어 보겠다고. 참 이 실험에 있어서 뭐 유리 끝을 갖다가 잘라서 그 잘린 날카로운 부분을 가열해서 다듬는다든가, 그 다음에 기역자관으로 구부린다거나 이런 거는 그나마 쉬운 건데, 지금 현재 이렇게 스포이드관 만드는, 얇은 관 만드는 작업은 이 실험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잡아당기니까 왼쪽은 스포이드관이 완성이 됐는데 오른쪽의 스포이드관은 뭔가 좀 기형적으로 찌그러져 갖고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제 줄톱으로 원하는 위치를 모세관을 잘라서 똑같이 기스내서 잘라서 스포이드를 완성하면 됩니다. 물론 완벽하게 차갑게 유리관을 식혀야 됩니다.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디귿자로 디귿자로 꺾인 관이라든지 기역자로 꺾인 관,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봤으니까, 그쵸? 이제 영상을 보셨죠? 영상을 봤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실험실에서 다룰 수 있는, 추가적인 이제 도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그 실험실 소개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 못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내용을 좀 보강을 해서 넣었어요. 자, 일단은 아까 전에 여러분 그림 보셨던 분젠 버너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긴 겁니다. 분젠 버너. 분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버너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세워놓고 불꽃을 짧게 피워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버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점이 뭐냐면 화력이 좀 약해요. 아까 제가 토치램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강력한 걸 불꽃이 크고 화력이 센 그런 불을 써서 유리 시공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핫플레이트라고 해서 물가열기. 예, 사실은 물가열기는 아니고요. 물 말고도 여러 가지를 가열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핫플레이트 가열기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했으니까 다양하게 생겨먹은 핫플레이트들이 되게 많아요.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얘기할 거 다양한 종류의 유리 초자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는 것 중에 좀 독특해 보이는 거 얘네들은 지난번에 교수가 설명을 한번 했어요. 얘하고 얘는 설명 안 했구나. 둥근 바닥 플라스크. 이건 삼각 플라스크, 이건 비거, 이거는 메스 실린더라고 부르기보다는 부피 실린더 또는 그레이주에이티드 실린더, 영어로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접시라고 부르는 건데 한마디로 이 시계 접시라고 정확히 부릅니다. 이 교수님 이 접시가 시계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부르나요?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영어로도 클락 디쉬라고 불러요, 실제로.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라고 할까?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요즘에 손목시계 같은 거 보면 전자 손목시계잖아요. 그렇죠? 옛날 아날로그 시계는 어땠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시간바늘하고 분바늘이 이렇게 돌아가는 손목시계였을 거예요. 손목시계뿐만 아니라 벽에 걸려져 있는 시계도 벽시계도 보통 그렇죠. 요즘에 그런 시계도 아직 있으니까. 근데 그 바늘들이 방해받지 않고 외부로부터 어떤 방해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시계 그 전면에다가 이렇게 안쪽이 오목하게 파인 이 그 유리를 거기에 덮어서 시계바늘 안에서는 보호를 받고 바깥은 볼록하게 유리가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썼던 게 바로 이 볼록 유리의 원래 최초 용도였어요. 그런데 화학 실험을 하다 보면 접시가 필요한데 유리 접시가 필요한데 유리 접시가 너무 평평하면 여기 위에 액체나 무언가를 올려놓으면 이게 또 흘러내리거나 굴러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딱 시계 접시를 사용해 보니까 아주 딱 적당하거든. 그래서 그때서부터 시계 접시를 화학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하게 됐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필러라고 하는 거고 피펫 펌프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요거는 설명했던 걸 왜 보여주냐면 이런 피펫 필러나 필펫 펌프 말고 새로운 게 실제로 또 등장합니다. 뭐냐면은 마이크로 피펫이라고 해서 피펫 필러나 펌프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어떤 액체를 빨아 올리는 거 그것도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도구도 있지만 여기 밑에 보이는 게 플라스틱으로 바늘처럼 보이는 게 보이시죠? 이거를 TIP라고 불러요. TIP. TIP 하면 우리 학교에 그 저기 건물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얘네 그거 말고 얘네들 팁이라고 합니다. 이 팁의 여기 끝에 요런 큰 입구를 갖다가 어디다 꽂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줘요. 이렇게 꽂아줘요. 이렇게 꽂아서 얇게 그림을 똑바로 그려야 될 것 같은데 그림이 마우스로 잘 안 그려져.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거의 용도는 뭐냐면 1ml 미만에 해당되는 1ml 이하의 아주 작은 양의 액체를 이게 아주 세밀하게 이게 채집해서 뽑아 올려서 원하는 양만큼을 아주 극미량을 어디에다가 이게 옮겨서 넣어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마이크로 피펫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 피펫은 피펫이라고 하는 걸 별도로
준비하지도 않고 이 도구 마이크로 피펫이라고 하는 이 기계 몸체에 팁을 꽂아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다 보시면 돼요. 이런 용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이거 말고도 어, 필터라는 걸 하는 이제 필터 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필터 작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 거름종이 아시죠? 필터 페이퍼를 거름종이라고 하는데 이거 접을 때 이제 필터 페이퍼는 이렇게 원판처럼 생겼는데 이거를 하나, 둘, 셋, 네 번을 접어서 지그재그 형태의 꽃갈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깔때기, 유리 깔때기에다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요. 벽면에 붙이지 않고 이렇게 끝에서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게 이렇게 꽂아서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필터, 무언가를 이제 중력에 의해서 그래비티는 중력이라고 하거든요. 중력을 이용한 여과라고 합니다. 여과. 필트레이션을 갖다가 우리말로는 여과라고 하는데 여과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 이게 우리 요번 학기에서도 실험할 때 요 장치를 사용을 해요. 실제로. 그리고 화학 실험 같은 걸 좀 했다면 이 여과 장치로 중력 여과 장치랑 비훈화 깔때기를 이용한 가마 플라스크를 이용한 가마 여과 장치 이 두 가지는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압 여과 장치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갖다가 도자기 형태 재질로 되어 있는 뷰너 깔때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아까 전에 그림에서 봤듯이 가마 플라스크 즉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고무마개를 딱 이용해서 깔끔하게 딱 꽂아가지고 사용을 해요. 그럼 이렇게 꽂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의 손에 보세요. 핀셋으로 뭔가 종이 같은 걸 여기다 넣고 있죠. 여기 구멍 뽕뽕 뚫린 거 보이세요? 예, 여기에다가 여과지를 딱 여기다 끼워가지고 여과 종이를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이렇게 비문학 깔때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사람 음흉하게 생긴 인간 하나 보이는데 여기 무슨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에 액체 담긴 걸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과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사진이 별로 안 좋아서 다음 페이지에서 제대로 교사 설명을 할게요. 한번 봅니다. 여과 장치는 아스피레이터라고 하는 이렇게 음색 금속으로 생긴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의 가지 부분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그 고무 호스를 타이건 튜브라고 부르거든요. 실험실에서는 타이건 튜브로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위쪽은 뭐냐면 수도꼭지를 연결하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연결해서 물을 이렇게 틀면은 밑으로 물이 빠져나오겠죠. 수돗물이 빠져나오면서 이쪽으로 공기를 빨아들여요. 그래서 여기 내부의 압력이 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위에서는 필터 종이로 이렇게 이거를 필터 종이로 막아놨지, 여과지로 막아놨지, 그리고 이쪽에선 공기를 빨아들이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 압력이 낮아지니까 여기에 어떤 액체를 붓게 되면은, 자, 잠깐만, 여기에 어떤 액체를 여기다 이렇게 부어놓게 되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액체가 밑으로 떨어져서 여기에 모이게 되면서 빠른 속도로 필터, 즉 여과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감압 여과 장치예요. 감압 여과 장치를 실험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무언가를 빠른 속도로 이렇게 여과할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중력을 이용해서 여과할 때는 위에다 이렇게 부어주고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런데 압력을 낮춰줘서 쪽쪽 빨아당기면서 여과를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액체를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압 여과장치가 이렇게 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뷰흐너 깔때기, 독일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건데 뷰흐너라고 하는 사람이 다 개발해서 썼기 때문에 뷰흐너 깔때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걸러내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스피레이터라는 게 이 금속을 이야기하는 거, 이런 도구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무호스 포함해서 타이건 튜브 포함해서 이 세트 를 감압 여과 장치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뷰렛이라고 하는 기다란 유리관이 있어요. 여기 유리관 보이시죠? 뷰렛이라고 하는 유리관. 피펫처럼 생겼어요.
피펫처럼 생겼는데 피펫에 이게 액체를 담을 수 있는 양이 그러니까 액체를 올릴 수 있는 양이 피펫은 10ml가 최대예요. 근데 뷰렛은 50ml 정도를 빨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뷰렛이 되게 길어요. 길이가 한 50cm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50cm가 넘는 그 뷰렛을 이렇게 여기다 껴서 이렇게 붙잡을 용도로 사용하는 게 바로 요즘 요거 은색으로 된 거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장치. 이거를 뷰렛 클램프라고 보통 부르는데 요걸 뷰렛 클램프라고 불러요. 요런 걸로 뷰렛을 고정시켜서 딱 충분량의 50ml 정도 되는 눈금에 액체를 채운 다음에 그 눈금을 보면서 딱 필요 양만큼만 뷰렛에 달린 밸브를 이용해서 따라서 원하는 만큼만 따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가 바로 뷰렛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실험에서 이런 장치를 보시게 될 거예요. 예, 실제로 사용하게 될 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교수가 알려줄 때 사용법을 한번 터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 도구들인데 지난번에 이걸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지난 영상에서요. 자, 여러분 그 약수저라고 하는 거죠. 가루 형태의 화학약품을 떠서 저울에서 잴 때, 뭐 퍼갈 때 쓰는 숟가락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숟가락을 스푼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고 티스푼도 아니에요. 스패츌라라고 부릅니다. 스패츌라. 이렇게 생겼어요. 끝에는 딱딱하게 굳어진 가루를 긁어낼 때, 네, 긁어낸 가루들을 이제 뜰 때 이렇게 숟가락 부분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겼고요. 이게 얄쌍하게 생긴 녀석도 있고 두껍고 투박하게 생긴 녀석도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 평상시에 뭐라고 부르죠? 핀셋이라고 부르죠. 근데 실험체에서는 포캡이라고 부릅니다. 용어를 외워두셔야 돼요. 이제 어디 가서 핀셋 하면은 코리안들만 이야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만 쓰는 용어예요. 외국인 친구들한테는 요거를 이제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폴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폴캡이라고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교수가 설명을 신나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 수업이 2시간짜리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라면은 자세하고 천천히 이렇게 여러분한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그 시간 정도는 교수가 온라인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 서비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교수가 이게 풍부한 자료로 설명을 해줬어요. 자, 이제 과제 얘기를 좀 할게요. 과제 주제는 여러분 저기 교수가 과제 공지사항 따로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자세히 적어놓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험 과제는 이제 그 강의 소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6번에 10점짜리 총 60점 만점의 과제들이 나가잖아요. 매 시간마다요. 그러니까 출석 인정용 과제이면서 동시에 성적이 10점 정도 이게 산정이 되는 과제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1차 과제 나갈 거예요. 자, 요 영상 끝나면 과제 하셔야 되죠. 교수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여러분 잘 보시고 다음 주 요 수업이 있는 요 요일 바로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일주일 시간을 드릴게요.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기한 준수해서 반드시 하시고요. 표절 금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게 손으로 쓰는 레포트가 아니면 또 이제 친구한테 또 레포트 파일 받아가지고 그냥 복사해서 제출하거나 뭐 이런 흉악한 친구도 있는데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교수가 뻥이 아니고 진짜 레알트로 진심 100%로 뭐 하나 알려줄게. 이제 카피킬러라고 하는 사이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표절 검사를 찾아주는 카피킬러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교수 이메일 주소 보이시죠? 교수가 이거 가입하고 월 10만 원 이상의 이용료까지 벌써 결제를 끝냈어요. 그쵸. 그래서 논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레포트, 독후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문서를 여러분이 과제 제출하잖아요. 한글 파일로. 그러면은 이 문서를 여기다 교수가 다 올릴 거예요. 올려서 검사, 이게 일지율 검사 뭐 이런 거 검사 돌릴 거예요. 그러면은 친구 걸 베껴서 쓴다. 그러면 타인과의 일치율이 계산돼서 나오겠죠. 하여튼 내가 그래도 많이 봐주는 거야.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자료를 얻어가지고 보고들 쓴다는 거, 그러니까 자료를 찾아보고 쓴다는 거 내가 아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똑같은 자료를 찾으면은 비슷하게 비슷하게 레포트가 써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40%를 넘게끔 똑같지는 않아요. 절대로. 예, 똑같은 자료를 보고 이걸 바탕으로 내가 말을 만들어서 쓰다 보면은 절대로 30% 이상을 넘도록 레포트 내용이 똑같을 수가 없어. 토시 하나도 막 안 바뀌고 같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수는 마음을 넓게 써서 39%까지 뭐 일주일 나와도 좋아. 그럴 수 있어. 감점 없이 채점을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일출 테스트를 돌렸는데 인간적으로 야 40%가 넘어. 10마디 중에 4마디가 똑같아. 그건 좀 아니지. 그래서 뭐 똑같을 수는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베꼈다 그러면 그것도 이게 안 돼. 어쨌든 하지 마. 표절하지 마. 친구과 카피하지 마. 일단은 요 정도 범위 54%까지는 그래도 교수가 인간미를 발휘해서 그래 5점까지 10점 만점 중에 5점을 기본 까고 나머지 지점할 거야. 안 하는 게 좋겠지, 그치? 하지 마, 제발. 그래도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그냥 친구 거를 베끼겠다. 근데 그 친구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같이 걸리는 거죠, 둘이. 그치? 둘이 같이 50% 이상의 싱크로율, 일출이 싱크로율이지, 그치? 그치? 그게 나오면 미안하지만 해당 과정은 빵점이다. 알겠지? 빵점이고 55%를 넘긴다는 상황에서 70%까지 넘긴다? 10마디 중에 7마디가 똑같다? 이거는 뭐 공부 안 하겠다는 거지. 어. 친구를 보여주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절대. 이런 자료를 찾아서 말은 해줄 수는 있어도 제발 그 여러분의 과제를 그냥 보라고 이메일로 보내주고 막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예. 제발 부탁이에요. 그래서 70% 넘기면 무조건 F인데 55% 넘겼다 그랬을 때는 해당 과제 0점 줄 거고 반 이상을 했던 거 아니야. 출석은 인정해 줄 거야. 과제 냈다고 내가 인정해서 출석 인정해 주겠는데 0점 받더라도 다음 과제에서부터 똑바로 하셔가지고 점수 긁어 모으세요. 그죠? 가장 좋은 건 뭐겠니?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이런 짓을 안 하면 돼. 안 하고 타인과 일주일 대충 고려해서 39% 안으로 그러니까 10마디 중에 한 3마디 정도만 갖게끔 그 정도로만 한다면 교수가 일단은 인정을 할까 해요. 그리고 인터넷에 위키피디아나 뭐 나무 위키 막 찾아가지고 올리는 친구들이 있어. 뭐 찾아서 올리는 것까지 좋은데 그냥 무분별하게 인터넷 화면에 있는 그 글자 드래그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막 당겨서 붙여버리면 일치율이 높아져요. 딴 놈들도 그렇게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로 당겨 오더라도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문맥도 맞게 문장도 좀 맞추고 말이야. 말을 만들어야지. 그런 노력도 없다. 그러면 뭐 레포트를 쓴 거야 그냥 레포트를 뭐 대충 뭐라고 퍼즐 대충 맞춰가지고 그냥 보내버린 거지. 레포트는 그렇게 쓰는 거 절대 아니에요. 레포트 쓸 때는 항상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되게 싫어하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치? 어? 레포트의 의미를 잘 모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레포트는 고뇌가 들어가야 돼요. 원래가 고민이 들어가야 돼. 많이 들어가야 돼. 많이. 대학교에서는 더 그걸 더 강조를 하고 직장 가서도 직장 상사한테 보고서 제출하거든. 너 어느 대학교 나왔니? 도대체 보고서를 왜 이렇게 못 쓰니?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자료, 기본, 인터넷 널린 거 찾는다. 찾았으면 그대로 갖다 붙이지 않고 쭉 한번 읽어보고 보고서를 받아볼 사람이 읽어봤을 때 타당하게 말이 되도록 다듬어서 내야 보고서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 뭐지 강의 평가에 어떤 미친 녀석이 최근에 어 정윤선 교수는 글씨 잘 쓴 놈만 점수 잘 쓰고 글씨 개떡을 쓴 친구들은 레포트 점수 안 준다 원칙 없다 이딴 소리 하는데 내가 지금 이런 원칙으로 저기 뭐야 레포트 채점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손으로 쓰는 레포트는 레포트 쓰기 싫어하는 녀석의 마음이 느껴져. 글씨가 개판만 달라 알아볼 수가 없어. 판도 불가야.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점수를 줘? 그죠? 근데 레포트 쓰는 거에 정성을 쏟는 친구는 글씨를 좀 못 써도 내용도 일단 알찰 뿐만 아니라 알아볼 수 있게 써요. 그럼 교수가 정확히 판단하고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대충 쓴 친구 보면 글씨 개판이고 글씨 무지막지하게 크게 써서 장수 느리고 어? 알아볼 수 없고 막 장수는 다른 친구들 막 7, 8페이지 되는 레포트 낼 때 지는 4페이지 겨우 내고
점수가 나가겠냐? 아이고. 그거 따지러 온 친구가 작년에 딱 한 명이 있었어. 2019년도 1학기 때 수업 들은 자기 경험이 있다면서 그 유일하게 글 하나 올렸는데, 여러분도 가서 한번 구경해 보세요. 참 그런 불쌍한 친구는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 얘기, 레포트 글씨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 저기 중간고사 이후부터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하는 수업을 이제 나오시게 되면 그때는 레포트는 직접 여러분 손으로 쓰셔야 됩니다. 워드 치는 거 안 돼요.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손으로 레포트 써서 제출하고 교수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지금 교수가 말한 내용 잘 들으세요. 알아볼 수 있게끔은 최소한 적으셔야 되고 쓰기 있어 대충 시간에 뜯겨 대충 한두 시간 만에 막 날렸었다 막 이런 느낌이 되도록 레포트를 내면은 레포트 받아보는 사람이 야 얘가 성의가 없네. 레포트가 귀찮았네. 그냥 안 하고 싶었네. 뭐 이런 생각 들면은 점수를 깎을 수밖에 없어요. 예, 게다가 여러 친구들 레포트가 교수 책상 위에 딱 쌓이잖아요. 딱 깔리면은 누가 봐도 제3자가 봐도 잘 쓰는 레포트와 못 쓰는 레포트가 구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뭐라고 반론을 못해요. 진짜로. 오히려 글씨 개판 쓰고 막 이상하게 써놓은 레포트를 점수를 더 잘 주잖아? 그러면 그 교수가 이상한 놈이야. 원칙이 없는 아주 원칙이 이상한 놈이지.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아직 그 보고서에 대한 기준을 아직 다 얘기 안 했어요. 과제에 대한 기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교수가 나름 공대생이잖아. 이공계통 학생 사람이잖아. 교수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 이게 뭐냐면 교수가 한글 파일에다가 가나다만 한 페이지를 가득 한번 쳐서 저장을 한번 해봤다. 이 파일을. 그랬더니 여기 용량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 파일의 용량이 12.5kb가 나오더라. 무슨 말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어, 미안해요. 학생들 중에 보고서 이거 레포트 내라 그러면은 꼭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요. 교수님, 최소 몇 페이지 분량으로 좀 내면 돼요? 페이지 분량 좀 알려주세요. 기준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요. 워드로 쳐갖고 한글 파일로 저기 나는 보고서 받을 생각인데, 야, 그 장수 알려주면 니네 뭐 하냐? 뭐 하니? 장수 맞추기 위해서. 글자 사이즈 크기 바꿔, 페이지 늘림 잘 나오는, 뭐지, 포인트로 바꿔, 글꼴 바꿔, 막, 별짓 다 하잖아. 막, 그림 사진 막 떼어 넣어가지고, 막, 페이지 수 막 늘리고. 난리 나잖아. 페이지 수 정해주면 뭐해. 한 5페이지는 써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쓰겠어? 응? 한 페이지 분량만 워드 치고, 글 집어넣고, 한 4페이지는 사진이나 그림 도표 갖다가 막 떼어 넣어가지고, 막, 페이지 수 막 늘릴 거 아니야. 그래서 교수가 뭐를 이야기할 거냐면 이 파일 하나의 용량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글꼴을 늘리든, 어? 예, 그 글자의 크기를 포인트를 늘리든, 그 줄 간격을 늘리든, 아니면은 글꼴이 큼직큼직해서 막 이렇게 페이지 수가 많이 늘어져서 나오는 글꼴로 바꿔서 쓰든 상관없이 저장이 됐을 때는 그 양에 의해서 이 텍스트의 양이 결정이 되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여러분이 레포트를 썼잖아? 그러면 그림을 집어넣기 전에 그림을 다 한번 빼보고 삭제해보고 순수 글자로만 파일을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서 이 용량을 확인해 봐봐. 용량을 확인해 봤을 때 50KB 이상 되는 양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타자를 쳐가지고 레포트를 써야 돼요. 아주 그냥 빼박이지, 그치? 완벽하지. 내가 이거, 야, 너희 이거 과제 어떻게 낼까? 내가 어저께 밤에 고민 많이 해서 밤 한 11시까지 내가 고민해보다 결론 내린 거야. 한 테스트 한번 해봤지. 가나다 빼놓지 않고 띄어쓰기 안 하고 한번 빽빽하게 한 페이지를 적어보니까 어떻게 12.5kb가 나오더라고. 적어도 레포트는 한 6, 7장 나오는 게 보통 좋은데 그림 도표 같은 거 다 집어넣는다고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타입을 치고 자료를 찾아서 만든다고 가정해 봤을 때 적정량은 50.0kB 이거 유효숫자 세 자리다. 50.0 점 0까지 여기까지 이것까지 세서 요거 이상으로 분량이 되게끔 보고서 분량은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막 이게 페이지 수 늘리겠다고 스페이스바 띄어쓰기 많이 누른다고 해서 이 용량이 늘어나질 않아. 진짜 글을 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첫 번째 이제 소개 강의를 지나고서 이제 진통 강의 한번 들어보니까 어때?
양이 아주 알타지, 그치? 되게 디테일하지? 아주 피곤해질 것 같지? 여러분들 괴롭힐 마음으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자세하고 또 좋은 퀄리티의 수업을 원한다면 교수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올 수 있느냐, 수험에서 따라올 수 있느냐가 그 다음 문제인 거야. 교수는 교수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서 알찬 수업 잘 따라오시면서 뭔가 해가는 뭔가 얻어가는 수업이 되길 바랄게요. 앞으로 다음 주 영상부터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기대하고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아요.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